이거 한번 볼게요.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채무자 갑이 보험을 들고 있고요. 이 보험회사에서 뭐를 받았어요? 약관대출을 받은 거죠. 약관대출을 받아서 500만 원을 약관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약관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갑이 500만 원을 빌렸는데 갑이 보험회사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보험을 해약을 하면 갑에게 보험회사는 뭐를 줘야 돼요? 해약 환급금을 줘야 되는 거죠. 해약 환급금을 줘야 되고 이 해약 환급금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500만 원을 약관대출해 주었을 겁니다. 이럴 때 이 보험회사를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되는가요?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이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받을 해약 환급금 700만 원 중에서 약관대출 500만 원 받았고, 그쵸?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갑이 이 보험을 해약하면 보험회사는 갑에게 얼마 줄 거예요? 200만 원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는 채권자 목록에 따로 넣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별채권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아파트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갑소의 아파트가 있고요.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3억 원이 채무로 남아있고요. 갑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났고 갑도 개인 파산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갑이 개인 파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국민은행에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국민은행은 별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저당권자든 별채권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별채권자는 사실은 그 파산 절차와는 별도로 자기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권자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3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각 사무실에서 실무상 채권자 목록에다 일단 이 국민은행을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재해 주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을 만약에 이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여기에서 다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채권자 목록에서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불행하게도 3억이 안 팔리고 2억에 팔렸습니다. 그럼 얼마 남아야 돼요? 국민은행에? 국민은 3억 채무가 있는데 2억에 팔렸대요. 그러면 국민은행은 아직도 1억의 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금액을 변경을 해서 국민은행을 다시 채권자 목록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채권자 목록 변경할 것을 미리 예상이 되긴 하지만 별채권자인 국민은행을 일단은 좀 넣어주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재산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자 목록은 채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은 재산 목록에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인의 재산 보유 상태 및 재산의 은닉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은 이후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요. 배당할 재산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산 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알면서도 누락하면 은닉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만약에 사기파산죄로까지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닉으로 판단되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됩니다.